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끈한 두 남자 박한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창진입니다. 네, 전문가님. 네, 화끈한 걸 우리가 화요일 날 못 들어서 잡으셨는데 진짜 화끈한가요? 네. 전문가님께서 잡으셨어요, 사실. 네. 네, 오늘은 어떻게 또 화끈하게 우리 좀 보여주실 겁니까? 네, 전 좀 궁금합니다. 평상시 하던 대로 하죠, 뭐. 네. 자, 날씨가 이제 점차적으로 화끈하게 좀 추워질 걸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추울수록 정신이 번쩍번쩍 들고 머리가 이렇게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증시 외적인 환경들이 이렇게 무난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요인들이 다각적으로 우리한테 위협을 미칠 때 또 우리가 이 주식을 깨어서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운영하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네. 진짜 화끈한 게 하나 있었잖아요. 중국 그 상해종합지수가 3,090포인트에서 네, 그렇죠. 그냥 막판에 5%. 5.4% 그냥 네. 급락 맞았잖아요. 한국장 문 닫아놓고 급락시켜 놨는데 네.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정유화학 파트들, 업체들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첫 번째 라운드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라운드 1 보여주시죠. 네, 정유주 바닥은 있나 하는 주제인데요. 제목이 약간 뉘앙스 자체가 바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갖고 있는 분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렇게 좀 건드리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바닥 있어 보이나요, 전문가님? 바닥은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냥. 아, 네, 일단은 바닥은 있는데 네. 그냥 재미없는 바닥이겠죠. 뭐. 네. 반등이 세게 일어나는 그런 그 탄력 있는 바닥이 아니고요. 네. 미지근한 바닥. 네. 요즘 이제 이 변곡점 매매 하시는 분들, 네. 단타 매매도 단타 매매지만 변곡점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 장이 파도 타기처럼 굉장히 또 재미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히 그 가운데 화학주, 정유주, 조선주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일주일에 20%씩 왔다 갔다 해가면서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잘 파도를 타면은 괜찮은데 역으로 타면은 그냥 죽는 거죠. 그렇죠. 쓰나미죠. 파도 타기 하면 10m짜리 네, 심각한 거예요. 재미있는 파도 타기지만 네. 또 이것을 이제 쓰나미로 보면 굉장히 큰 쓰나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제 올라타서 매매를 하는 재미가 또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 가장 큰 쓰나미, 네. 먼저 오는 쓰나미 중에 하나인 이 정유주가 움직이면 또 화학주가 움직이죠. 네. 그래서 먼저 정유주부터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정유주 계속된 하락 최근 보였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계속된 하락, 끝없는 하락. 어떤 관점에서 그동안 계속된 하락이 있었는지 대형주가 50%씩 빠졌는데 지난 1년간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핵심 포인트만 짚어본다면? 일단 저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정유주 계속 끝없이 하락하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자료화면을 잠깐 보시면은요, 정유 제품의 그 제품 가격 추이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측면. 지금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뭐 또 등유 가격 이렇게 보시면은요, 2014년도 1분기, 2분기, 그리고 또 3분기, 4분기 전망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휘발유, 등유, 그리고 경유, 그리고 원유 두바이 가격까지 일단은 그 3분기까지 감소가 되다가 4분기까지도 감소되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1분기 때부터 약간 호전된다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유가가 최근에 하락하는 그런 그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자료화면 다 같이 보시면은 WTI 그 원유 가격하고 달러 강세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 가격 추이가 똑같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가로 동반 하락한다는 측면이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2013년도부터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측면, 달러 강세가 유가 하락에 약간 간접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타이트 오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세일에서 원유를 채취하는 겁니다. 세일 가스라고 얘기하는데 세일에서 가스를 채취하는 게 있고 원유를 채취하는 거 있는데 미국의 그 타이트 오일이 생산량이 계속 증가가 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렇게 중동 국가 산유국들에서 지금 견제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미국 타이트 오일이 증가되는데 그 관련돼 가지고 아마 지금 서로 간에 미국과 그 산유국 간에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깐 보시면은 이 타이트 오일, 미국의 타이트 오일 그 원유 생산 가격이 한 70불에서부터 77불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원유 가격이 뭐 브렌트유라든지 WTI 여러 가지 원유 가격이 지금 70불이 깨지고 65불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타이트 오일, 세일에서 원유를 채취하는 가격보다 더 낮게 유가를 떨어뜨림으로 인해 가지고 세일에서 원유를 채취하는 그런 미국과 관련된 업체들을 고사시키기 위해서 서로 간에 전쟁이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그런 그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유가가 단기간으로 급등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월별 유가하고 정제 마진의 추이를 잠깐 보시면은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그 두바이 유 가격이거든요. 두바이 유 가격. 자료 화면 보시면은. 그리고 복합 정제 마진 그 막대 화살표로 이렇게 좀 희미하게 보이는 건데 정제 마진은 계속 그 어느 정도 그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유가가 계속 하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하락하는 그런 가격의 그런 갭이라든지 그게 그 정제 마진이 좋아지는 쪽을 그거보다도 더 안 좋기 때문에 당분간 정유주들이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WTI 원유 뉴욕 현물 가격의 그 가격대 그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요. 불과 6월 달에 107불이었거든요. 107불. 현재 가격이 63불입니다. 거의 뭐라니까 한 40% 이상 감소가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SK 이노베이션인지 정유업체들이 외국서부터 원유를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가공을 하는 기간대까지 한 2달 정도가 걸리는데 그 달 동안에 계속 그 2달 동안에 벌써 2달 전에 유가가 90불이었는데 현재 63불이니까 그만큼 한 30불 정도의 그 차이만큼의 그 손실을 보는 거고요. 또 재고 평가 손실. 뭐 원유를 가공해가지고 휘발유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기간 동안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또 재고 평가 손실이 있기 때문에 정유주들의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진다는 측면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유가가 약세를 보이고 거기에 따른 정유주들의 주가는 당분간 저점은 확인된지 안 된지 그거는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지만은 계속 약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정유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이제 국제 유가의 급락. 보통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국제 유가가 100달러에서 네. 이제 70달러를 깨지고 65달러 깨져서 이제 최근에 63달러, 현재 시간으로 63달러인데 63달러 때까지 65달러 아래로 내려왔으면 오히려 그렇다고 기름값이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름을 싸게 들여와서 그리고 거기서 제품 가격을 높게 팔아가지고 이렇게 좀 마진이 많이 남지 않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원론적으로 또 조금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세금이 엄청나잖아요. 네. 세금이 세금이 많고 또 원유를 들여와가지고 제품으로 이렇게 생산해서 정제 마진이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 기간 동안에 한 2달 정도 갭이 그렇죠. 발생한다 그러죠. 그런 것들도 있고 최근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제일 직격탄을 받는 게 한 저는 2가지 정도 보고 있거든요. 2가지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당연히 대체 에너지 관련된 그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멀어진다.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 대체 에너지 관련된 그런 그 업황이 계속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그런 그 수요가 아무래도 주춤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그리고 OCI 그리고 또 하나케미칼 주가 약세는 유가하고 뭐 반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민감한 그런 그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도 아마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우리 최상준 전문가님하고 그 부분에서 좀 비슷해요. 네. 방금 이제 많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정제 마진이, 갭이 마진 폭이 커져가지고 좋아질 거다. 정유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6개월 정도에서 9개월 사이는
그 사이에 정유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기름을 야 오늘 내가 살게 이렇게 갖고 두바이에서 사가지고 한국으로 바로 넣는 게 아니잖아요. 두바이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고 그 저장을 갖고 또 정제해서 한국에서 휘발유를 만들어서 파는 과정이 최소한 이 전체적인 그 사이클로 봤을 때 6개월 뒤에 거를 선물로 계약을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국제유가 WTI 국제유가 주봉입니다. 7월부터 시작해갖고 106달러, 107달러 했던 이 주봉인데요. 제가 녹색 선으로 이 파란색 선으로 그 그래프 색으로 이렇게 칠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아래로 수직 낙하를 하죠. 6개월 사이에 이렇게 이제 66달러까지 거의 무려 이제 35%가 폭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바이에서 6개월이나 4개월 전부터 해서 비축해놨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느냐면 장부같이 손실로 발생하는 거죠. 재고인데 마이너스 35%예요. 그러니까 지금 휘발유로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30% 40% 이상 손실이 있고 나가는 거죠. 마진폭이 축소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도 계약으로 선물 계약으로 이렇게 맺게 되는데 여기 이거는 아직까지 손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장부 가치가 손실입니다. 계약은 80달러, 90달러 이렇게 계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60달러니까 앞으로 받아서 배에다 실지도 않았는데 벌써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이게 또 신용등급 악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좀 살아나기가 단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주가가 기술적 반등으로는 일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실적이 살아나기는 참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을 이제 증명해주는 자료가 국내 이제 3사 실적입니다. 맨 위에서부터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오일인데요. 2014년도 4분기 하고 2015년도를 이렇게 한번 좀 분석을 해본 건데 이게 재미난 것이 이 국제 그 기름값 기준을 약 75달러 기준으로 이걸 잡은 거예요. 75달러 기준으로. 따라서 그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이 이제 65달러 아래니까 손실폭이 더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한번 잠깐 본다면요. 이게 단위가 10억입니다. 영업이익이 2014년도 4분기에 690억 정도가 지금 이제 손실이 날 걸로 보여져요. 근데 그 바로 아래 보면은 세전이익이 적자 전환이죠. 순이익도 적자 전환이죠. 작년에 흑자였습니다. 근데 적자 전환입니다. GS칼텍스는 어떻습니까? 적자 전환, 적자 지속, 적자 지속. S-오일은 어떤가요? 적자 전환, 적자 지속, 적자 지속. 평균 30억에서부터 영업이익이 많게는 690억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국제유가 기준이 75달러에서 80달러 기준입니다. 지금 65달러니까 4, 4분기 실적이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것보다 추가로 20, 30%더 악화될 걸로 보여져요. 따라서 실적 악화가 결국은 주가 반등의 발목을 잡을 거다. 이렇게 좀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 정유주들 반등이 급등이 나온 것이 기술적 반등으로 그렇게 좀 이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전문가님. 네. 그러면 정유주가 지금 이제 잠깐 또 반등하다 멈췄단 말이에요. 네.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왜 우리가 이 정유주를 지금 살펴보냐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잘 타면 10년 만에 한 번은 파도 타기예요. 단타로. 일주일 만에 20%, 15%씩 나오니까 잘못하면 쓰나미입니다. 다 쓸려가 버리거든요. 1년 버는 거. 그래서 정유주가 이 시장이 어떻게 본다면 이 돈의 바로미터, 단기적인 흐름의 바로미터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걸 좀 파헤쳐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정유주 반등 가능성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그냥 반등 가능성보다는 지금 저점을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저점이 요번에 그 형성했던 저점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그리고 요번에 반등이 강하게 일어났던 고점이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 그냥 횡보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폭의 변동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유가 하락에 관련돼서 최대 수혜주잖아요. 그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가는 거 봤을 적에 정유주의 그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 찍히는데 좀 뭐랄까
70% 정도는 그 반등은 약하다. 그리고 한 90% 정도는 박스권을 듭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도 이 정유주 반등 가능성 지금 바닥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참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강연회라든가 아니면은 예, 이 공개 방송이죠. 우리 이제 방송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조선주 물리신 분들이 많았어요. 전문가님 조선주 어떻게 합니까? 강연회장에서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그러셨는데 요즘은 또 정유주에 물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다리다가 반등 나올 때 또 덜컥 잡아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손실 난 거를 회복시키고 싶은 그런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정유주는 반등은 좀 더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반등을 이용해서 더 끌고 갈 거냐 아니면 한번 놔줄 거냐 하는 부분인데 반등을 이용해서 한 번은 매도를 하고 이렇게 좀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왜 저희가 정유주를 그러한 근거에서 바라보고 또 왜 시장에서 이 정유주가 바로메타가 되는 건지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아까 정유주 반등이 좀 어렵다, 상승이 어렵다라고 보셨는데 그러한 근거가 좀 있지 않겠어요? 네. 예, 일단 그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요, 정유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SK 이노베이션인데, SK 이노베이션 그 분기별로 실적 추이를 잠깐 보시면은요, 일단 그 2014년도 2분기 때 영업 손실이 502억 원, 그리고 3분기 때 영업이익이 489억 원이 났는데, 당기 순손실은 625억 원 나타났고요. 그리고 2014년도 4분기 전망이 영업이익이 860억 정도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적어도 뭐 500억대 이하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3분기 실적보다는 약간 낮을 수도 있지만은 4분기 실적도 역시나 긍정적이지 않다. 그리고 내년 1분기 돼봐야지 또 이제 그 실적이 어떻게 될지 또 추정을 하는데, 일단 3분기가 저점이라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그 SK 이노베이션의 그 수급을 보시면은요,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를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던지다가 일주일 전부터 약간 매수세가 들어오는 측면,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개인들이 이제 한 3, 4일 전부터는 매수가 안 들어옵니다. 들어갔다가 앓거나 하고서 그냥 9만원대 또 추가 매수하거나 물타기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지금 매수세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 측면에서도 약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뭐 일봉 차트 다 보시면은 요번에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가 98,000원대 뭐 그 정도 위치인데 거기까지 대반등이 일어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요번에 저점을 찍었던 자리 74,300원, 그리고 현재 주가 84,300원. 그래서 8만원 정도가 지지가 된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8만원부터 9만원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아마 박스권 행보가 나타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 가지 측면에서 3분기 실적이 좀 바닥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뭐 추가 유가가 하락한다 그래도 더 이상 뭐 65불을 깨고 뭐 60불을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약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차트상 저점하기는 고점은 조금 낮아졌지만은 저점은 지지가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약간 저점에서 약간 높은 자리, 그리고 고점에서 낮은 자리에서 박스권의 흐름이 진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쭉 이제 그 전문가님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 봤을 때 앞으로 그러면 이 정유업종들, 네. 우리가 이제 정유업종이 사실 정유업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석유 가격이 이제 물가라든가 아니면 화학업종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봤을 때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좀 부정적으로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국제유가 하락하면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6개월 뒤나 3개월 뒤에는 높은 가격으로 맺었던 국제유가 가격이 이제 지금 맺는 것은 싸게 현재 65달러로 맺는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국제유가가 다시 80달러 정도로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좀 반등이 나온다거나 75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면 6개월이나 3개월 뒤에는 싸게 산 거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비축 가격이 또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 혹시 미리 땡겨서 주가가 움직인다면 2015년도 상반기나 6월달 정도에 주가가 실적이 좋아지는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미리 한 3개월 정도 땡긴다면 내년도 상반기 초반에 1, 4분기에 주가를 한번 그런 관점에서 지금부터 저가권대에서 한번 매집해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은 없나요? 저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은 유가라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아까도 달러가 강세를 유지한다는 측면, 그리고 최근에 금 가격 안 올라가는 거 보셨죠? 금 가격, 그죠? 금 그렇죠. 가격 1,900불 정도에서 1,200불 정도인데, 이 뭐라 그럴까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가, 그리고 금, 그리고 또 뭐 구리, 이런 그런 원자재 가격들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달러 강세가 유지되면서 지금 앞으로 내년에 미국 연말에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를 계속 유지하는 한 지금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쉽지가 않을 거다. 거기에다가 미국하고 산유국하고 붙었거든요. 여러 가지 달러 강세, 그리고 산유국가의 미국과의 그런 움직임, 그리고 지금 중국 경제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 상태에서 유럽도 경기 부양책을 내년 초에 쓴다는 정도로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유가에 관련된 수요가 그렇게 많을 거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고요. 또 주식 매매하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 최근에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또 거기에다가 뭐 중국 관련된 그런 수혜주들,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하나의 축이 무너졌다 이겁니다. 경기 민감주의 축이 뭐 화학, 정유, 철강, 기계, 조선, 건설까지 이런 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렇게 업종 대표 중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을 내기 위한 또 하나의 그런 수익원을 찾기 위해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라든지 뭐 모바일 게임 관련된 종목들, 이런 쪽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랬을 때 정유주는 아마 가장 먹이사슬로 봤을 적에 가장 하이의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가 호전된다 그래도 가장 먼저 튀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먼저 경기가 호전된다 그랬을 때 전기전자, 자동차 뭐 이렇게 올라가고서 마지막에 정유주, 조선주, 화학주, 태양광, 대체에너지 이런 쪽으로 움직인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장 하이의 업종의 그런 종목들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갖고서 저는 배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제 그러한 부분들,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정유주 같은 경우는 가장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근거로, 4, 4분기의 정유주들이 아까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취약 실적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4, 4분기에서 1, 4분기 취약 실적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국제, 정유회사들하고 한번 비교해서 현재 한번 우리나라 정유 3사의 주가 흐름을 한번, 주가 수준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SK이노베이션 GS S-오일,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메이저 시장이죠. 세계 최대의 시가총액 회사에서 가면서 석유 회사로서 최고 회사인 엑선모빌, 그 다음에 이제 뭐 쉘, 그리고 브리티시 페트롤, 중국에는 이제 페트롤 차이나. 오늘 이 페트롤 차이나가 중국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샹하이 종합주가지수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 이 페트롤 차이나가 오늘 장중에 거의 아까 9% 하락 폭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가면서 이제 중국의 은행 업종들을 대부분 10%도 폭락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중국 샹하이가 마이너스 5% 넘게 끝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국내 정유 업종들이 2014년도에 지금 이제 ROE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 이 ROE 자체가 0.8, SK이노베이션 0.8입니다. GS가 1.7, 즉 자기 자본 대비 순이익률이 2014년도 맨 오른쪽에 끝에 보면 ROE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S-오일 같은 경우는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약간 실적이 좀 좋아져서 ROE가 SK이노베이션이 5, 그리고 GS가 5.1, S-오일이 6.9 정도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이제 애널리스트들 예측을 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이제 국제유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저가의 선도 계약을 맺어서 싼 거를 비축해 놓고 가격이 좀 오르면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충격에 대한 적응을 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것도 국제유가가 좀 올라줘야 되는 거지. 계속 떨어지면 계속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 똑같다는 거죠. 석유회사들이. 그런데 규모가 세계 최고로 큰 글로벌 이 석유회사는 엑선모빌. ROE가 2014년도에 17입니다. 반면에 2015년도에 그렇게 국제유가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4로 예상돼요. 쉘도 마찬가지로 ROE가 12고 내년도 11. 반면에 중국, 오늘 급락 나온 이 중국 같은 경우도 ROE가 페트로차이나 같은 경우도 ROE가 2014년도에 10.08, 내년도에도 10.3 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떨어진 거는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난방비 혹은 기름값이 전문가님 차에만 비싸게 받는 거 아니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데 왜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게 적응을 못 하느냐. 결국은 약간은 우리나라가 이제 기름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마진율이 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국제유가 석유회사로 정유회사분들보다 한국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데 ROE 기준으로 보면 중국보다도 떨어져요. 품질은 좋지만. 그리고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이 전문가님 뭔지 아시죠? 자동차, 전기전자. 예. 이게 이제 2011년도까지 자동차 전기전자였고요. 2012-13년도부터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품목이 한국의 이 정유화학입니다. 왜냐하면 석유를 들여와서 정제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1% 차이로 세계 1, 2등을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이 정유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정유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화학 분야, 전기전자의 원가 절감인데 정유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화학과 전기전자 이런 데는 원가 절감이 나올 걸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정유회사들의 이런 부분들 한번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이 원고를 준비한 우리 그 PD분들도 그러한 의도로 오늘 이 주제를 뽑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전문가님,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 정유 접종이 앞으로 안 좋다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면 이 다른 사람의 이 정유주들의 아픔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수혜를 잇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걸 극대화시킬 거냐 하는 부분인데 투자 전략을 이 정유 업종과 연결한다면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요? 일단 정유업종, 정유 관련된 세 개 네. 종목에 대해서 일단 진단을 잠깐 내려드릴게요. 아까 SK이노베이션은 일단 얘기를 했고요. 한 9만 원 정도 반등시 매도, 그리고 8만 원 정도가 지지되는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S-오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현재 그 4만 1,000원 정도가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반등이 왔을 때 5만 원부터 5만 2천 원 정도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니까 목표 가격은 뭐 5만 원부터 5만 2천 원, 그리고 손절 가격 지지되는 가격은 한 4만 1천 원이 지지되나 보시면 되겠고, GS 같은 경우도 4만 원 정도 그 부근에 있으니까 직전 저점에 있지 38,900원이니까 39,000원이 지지되는지 확인하시고 반등이 온다 그랬을 때, 최근에 뭐 일주일 전에 뉴스 하나 뜨면서 갑자기 급등이 일어났다가 다시 또 밀렸는데 44,000원 정도 사이에서 박스권이니까 밴드를 딱 잡으시면 됩니다. 뭐 39,000원, 34,000원 이렇게 해서 밴드 위에서 돌파가 안 된다 그러면 절반 매도, 그리고 내려왔을 때 4만 원 근접하고 39,000원 근접했을 때 다시 재매수, 또 올라가면 또 밴드를 딱 잡으셔가지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목표가 그리고 고점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요 심해 강도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매수 가격이 높다 그래도 그 밴드 안에서 절반 매도 다시 잡고 절반 매도 다시 잡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매매를 하신다 그래도 절반 매도 후에 저점에 매수한다 그래도요. 평균 매수 단가는 충분히 낮출 수가 있고요. 그게 3개월, 6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GS나 SK이노베이션이나 SOE나 주가가 고점,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않는다 그래도 내가 손실의 폭을 줄일 수 있는데 그냥 내가 매수한 가격은 SK이노베이션 예를 들면 12만 원이다. 그러면 12만 원까지 무조건 보유할 생각들을 하니까 손실이 계속 나는 겁니다. 요번에도 98,000원대에서 주가가 약간의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 그러면 일단 절반 정도 정리하고 그래 좀 기다려보자. 그랬다가 뭐 한 8만 원대 초반에서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단가 한번 낮춰주고 또 다시 대반등이 일어날 때 힘이 약해서 95,000원까지 올라온다. 뭐 9만 원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또 거기서 세게 탄력이 없다 그러면 또 절반 매도하고 좀 지켜보다가 이렇게 약간 여유가 있으면서 전략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을 같이 하신다 그러면은 뭐 유가 떨어지는 거에 따른 그런 완충작용을 할 수가 있고 주가가 크게 안 올라가는 거에 따른 완충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거 못 하시거든요. 못하면 하셔야 됩니다. 왜? 내 계좌를 위해서. 저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관련주 투자 전략을, 약간은 정유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조선업 정도를 과연 사야 말까? 요거까지도 다 엮여 있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셰일가스 때문에 지금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때문에 또 이제 수요도 줄어들고. 근데 셰일가스 생산 원가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80달러입니다. 그리고 최저가 75달러예요. 그러면 75달러가 이게 무너지면 셰일가스 생산해봤자 이게 적자 아닙니까? 여기서 그쵸? 뭐 산유국에서 지금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적자인데 과연 적자인데 이거 드릴십을 한 개에 5천억에서 1조 원씩 하는 이 드릴십을 과연 기름을 생산해봤자 적자인데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한테 발주를 주겠느냐 이거예요. 발주 줬던 것까지 잠깐 스톱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주들이 요즘 안 빠지고 이렇게 지금 올라왔고 옆으로 눕고 있습니다만 조선주들조차도 저는 반등을 이용해서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반등을 이용해서 한번 빠져나오는 것이 맞다. 그리고 다시 잡아야 되겠죠. 국제유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유 3사 업종들도 반등을 이용해서 지금 한 번 더 반등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은 가격 매력도 있는 부분이지만 무엇보다 이거보다 더 악화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접근하는 그런 돈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측면에서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 전략이다. 그래서 조선주, 정유주는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 반면에 원가를 점감할 수 있는 타이어 업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제유가가 급락 나오니까 석유 제품 가격이 하락 나오고 인조 고무가 하락 나오니까 천연 고무 가격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타이어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금호석유와 한국타이어 이런 타이어 업종들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제2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찾는다면 그런 종목들이 적합하지 않겠나 이렇게 반사이익을 누리는 거죠. 네, 그렇게 좀 생각됩니다. 거기 또 하나 덧붙인다면은 저는 네. 또 그 태양광이라든지 대체에너지, 네. OCI 이런 종목들 역시나 반등시 매도 의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반등시 매도 의견?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1에서 정유주들 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시각이 전체적으로 좀 비슷했네요. 네. 약간 서로 이렇게 좀 치고받고 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 이 시각이 비슷했는데 다만 최창준 전문가였으면 단기, 장기 다 나쁘게 보셨고 저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수급으로 올라올 때 매도했다가 내년도 봄쯤에 재매수 전략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측면이 서로 약간 관점 면에서 디테일한 부분에서 달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라운드 1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포트폴리오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라운드 2 보여주시죠.